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노이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타이틀 화면에 나온 사진은 저의 현재 상황에서 한 3분의 1 정도 빠진 아주 싹 깎인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너무 낯설어가지고 좀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살을 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믿어보시고요.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아침에 많이 안 와 계시는데, 추우니까 좀 다들 늦게 나오시나 봅니다. 자, 빨리빨리 오셔서 우리 자리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가슴이 확 트이는 소식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레버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침묵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침묵. 가슴이 확 트이는 소식이 없어요. 투다모님께서 오늘 윤석열 김건희 방한하는 날입니까? 이거 당연히 가슴이 탁 트이는 말은 아니죠. 좀 뭔가 좀 어두워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럴 때 딱 침묵으로 3초.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날이 좀 차가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이와 함께 이 뉴스토마토에서의 소식 전달 어떻게 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3업 시간에는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이진아 기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진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진아 기자가 이 뉴스를 픽해오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 제일 많이 화제가 된 것들이나 혹은 좀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짚어봐야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는 편인데요. 일단 순방 얘기도 좀 가져올까 하다가 일단 오시는 날, 내일 정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그거는 조금, 네, 킵해뒀고요. 오늘은 이제 홍범도 어제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거랑 짚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뉴스들을 딱 그 타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골라온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이진아 기자가 가져온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홍범도 장군의 80주기 추모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는데요. 참석자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행사를 후원한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 배우 조진웅 씨 등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가 추진 중인 홍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근조 화환도 뒤돌아놓는 등 이제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조 화환을 보냈는데 이거 너무 창피하다. 뒤로 이렇게 돌려놔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다들. 네, 화난 시민들이나 화나서. 이제 뒤돌려놓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진짜 왜 그럴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이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외국에서 힘들게 살다가 겨우
한국으로 유해를 오셔왔는데 이제 모셔와가지고도 마치 뭔가 잘 해줄 것처럼 흉상도 만들고 뭔가 하더니 이제는 그 흉상을 철거한다 그러고 딴 데가 옮긴다 그러고 뭡니까 도대체가. 아유 참 너무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자, 최고의 예우를 외쳤지만 흉상 이전에는 침묵을 지키는 이 이상한 이 부조리한 국민의힘. 뭐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박 장관이 추도사를 이제 했는데요. 추도사에서 독립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님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다른 메시지는 내지 않았는데요. 그중에 다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만 자신의 SNS에 홍범도 장군 추모일을 맞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방부는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계속돼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하태경 의원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예? 국방부는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이념 논쟁 계속하지 말고 홍범도 장군 잘 모셔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흉상 이전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 의원이 역시나 추념사에서 홍범도 장군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당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바로 흉상 철거 논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나란히 앉았던 박 장관을 향해서는 육사 현충관 앞에 있는 독립영웅들의 흉상과 독립영웅실 철거는 느닷없는 역사 쿠데타라면서 철거 백지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요. 좋아요. 소모적인 이념 논쟁 그만하고 흉상이전 백지화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과연 되겠습니까? 서대문구 형무소 앞에 이 홍범도 장군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행사가 좀 있었어요? 네, 그 흉상 이전 논란 때문에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어제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도 추모 시설이 설치됐는데요. 서대문 구청이 갑자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댄 것은 정치 사회적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서대문 구청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성현 구청장이 이날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행사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제로 추모시설을 철거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아우 진짜 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시민과 그다음에 학자들 또 관련자들 자 객관적인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밝혀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친일파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리고 실제 일을 했던 이 독립유공자나 그런 분들을 홀대해 왔던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하고 친일파들하고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 힘이 있는 친일파들은 독립유공자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독립유공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상황일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래도 친일파를 뭐 완벽하게 끄집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 열심히 일했던 독립유공자나 이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이런 건 또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이렇게까지 막 모욕 주고 이런 걸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일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전현희 비위 제보가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실 다 알았다. 뭐 진두지휘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감사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감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제시했던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전현희 전 위원장 비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감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적시했고요. 또 공수처는 감사원이 당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감사를 멈출 수 있다라는 뜻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 비서관으로부터 전현희 전 위원장 비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서 감사에 착수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 내용이 정말 제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자기네끼리 이제 뭔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원에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통령실 비서관이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보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내용이 기재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보도에서 주장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간부로부터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를 감사원장 등에 전달했다고는 하나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이 비서관과 일면식도 없고 그럴 만한 업무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도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적법하게 권익위 감사에 착수해 감사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멈출 수 있으니 니네가 빨리 먼저 사퇴해라. 그냥 어차피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회유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대대적으로 전현희를 막 괴롭히고는 이런 형식의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걸 공수처에서 확인을 해서 감사원이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그동안 내가 말해줬던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딱 적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감사원이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적 없어 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아까 압수수색을 했다,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받아서 임기가 보장된 전전희 의원장을 사퇴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 오늘 국회에서 만날 것으로 보여서 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이날 감사장에 출석하는 인물은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입니다.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중심에 선 인물들이 이날 국감장에서 모이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수전이 좀 펼쳐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저는 이 공수처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이 감사원의 문제를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거의 약간 사활을 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수처가 이 감사원 문제는 어쨌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감사원장 또 임기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이제 여기 자리에 오게끔 지금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감사원장이래 공수처장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원하는 그런 공수처장이 오겠죠.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수사 방향이나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쪽을 향해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 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픕니다.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 왜 표적 감사를 하고 왜 자꾸 이런 걸 할까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진의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슈 삼합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삼 순백 광고인데요. 지리산 7년근 산양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1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산산시대도 같이 더 드립니다. 산양산삼 70%에 도라지, 그러니까 산삼 순백은 7년근 산양삼산에서 그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드는 거고, 산삼 순백은 산삼 시대는 산양산삼을 70% 추출하고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 성분은 도라지, 홍삼, 메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양산삼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자, 자매품 산삼시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산삼 순백 잊지 마시고요. 유사품과 혼동하지 마시고요. 한번 드신 다음에 혹시나 들었다, 먹어봤다, 좋다 이런 얘기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에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하나씩 꼽아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자 하는데요. 뭐 우리가 요즘에 지금 이 대통령이나 이 정치권 관련해 가지고 화난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꼽을 만한 화제 인물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조사고 변호사님하고 김필선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두 분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분씩 차례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사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한 주 동안 용산에서 여의도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 뭐가 있습니까? 워낙 일이 많아서 고르기 참 힘든데 이거요. 23일 날 이제 검찰총장이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했던 말이 조금 이슈가 되셨습니다. 근데 나름 검찰 입장에서 요즘 검찰에 대한 비판이 불만스럽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좀 있어요. 제가 몇 점 읽어보시면 이제 일부 보면 이제 말입니다. 호병철 의원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대요. 검사라는 직업의 업무 내용이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닌데 왜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느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질문했다고 하니까 이 총장이 검사는 시간의 수당도 야근 수당도 휴일 수당도 없지만 밤새 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다. 그런 검사들에게 당신들 특수활동비 몇 푼 가져다 따로 쓴 것이 아니냐고 한다. 제가 검사를 할 동안에 한 달도 제 집에 월급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 검찰 집단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면 저도 정이 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왜 밤새워서 주말에 남아서 일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제 질문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특활비 논란, 요즘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거가 검사는 밤새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한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그 내용상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할 동안 한 달에 제 집에 월급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 월급을 왜 못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일단 그 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딱 들으면서 지금도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노동자들이 죽고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요? 그 택배 노동자가 택배를 배달하다가 60대 노동자가 쓰러져 죽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여전히 쿠팡 물류센터 이월 말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수가 됐으니까. 그런 곳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극한까지 몰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검찰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특활비 가지고 시비를 거냐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게 과연 이게 문제나 지금 현재 상황을, 국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위공직자로서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게 예를 들어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하죠. 검찰 고생 많이 하는 건 저도 압니다. 고생을 많이 하면 특활비 가져다 써도 되는 건가요? 그 부장검사급 넘어가면 지기가 넘어가면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렇죠. 예,
그 국가 공무원의 연봉이 1억이 넘는 상황에서 적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물론 뭐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다고 뭐 불만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관적으로 하지만 그런 것들이 특활비나 이런 것들을 부토명에 갖다 쓰는 걸 허용할 그런 근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대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 끝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현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한 걸 보면서 야, 이 참 인식의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조 변호사님은 뭐 있어요? 예, 뭐 사실은 잠깐 말씀 뭐 좀만 이어가면 마약 조직 폭력 외에 사실은 특활비 쓸 데가 없어요. 특수부 검사들이 특활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기 뭐야 본인들이 야근하고 그러면 밥 먹는 거 다 업무 추진비로 쓸 수 있어요. 업무 추진비를 써가지고 투명하게 쓰세요. 나 그러면 업무 수준비를 쓴다 그러면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월급도 쓰나 보죠? 왜 월급을 못 가져다 줍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복지부에서 윤석열 정부 복지부에서요. 이제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저 그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네.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성년 돼요? 자녀 안 되고 부모 안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미취업한 그 20대 이제 막 그 19세 20세 이제 사회인대 들어오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60대 이상 은퇴자들에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 그러니까 같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그래서 제가 이준석 기가 막혀. 대표 그 이른바 개장수라고 불렸다는 그 이준석 대표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 이 이른바 세대포 이론이잖아요. 20, 30대와 60대를 세대포 이론해서 우리가 그 지지를 얻어서 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더니 결국에는 20, 30대와 60대 뒤통수 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러면 좋아요. 뭐 소득이 없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60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20대가 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만약에 그런 거라면 자산이 없는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이제 건강보험료는 차등 부과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식에게 기대어서 이제 소득 있는 자식에게 얹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을 해결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아니 그리고 자식이 돈을 열심히 벌어요 회사에서 그 벌게 하는 데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같이 그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건강보험을 들게 하고 그 건강을 나라에서 케어해주게 한다면 그 건강보험 혜택은 그 가족들도 같이 누리는 게 그렇게 뭐 문제예요. 맨날 왜 도둑놈 취급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고 거지 취급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다고? 두 번째는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건강보험은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내가 내 부모 80 먹은 부모한테 나가서 일해라. 당신 일할 자신 없으면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건강보험 내라. 딸 자식이 돈을 얼마나 내든 그건 딸 자식 거라니까 너는 절로 가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저 자식들한테도 너 지금 대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러고 있지만 이건 너 안 된대. 너랑 나랑은 분리돼야 된대.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건강보험 내는 건 너한테 해주면 안 된대. 그거는 너가 훔쳐서 쓰는 거래.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나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사회에서 미쳤어 사실은 진짜. 아직까지도 이제 국가가 사실은 좀 케어해줘야 자기네가 될 할 거 한 개도 안 하면서 진짜 이상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 이제 뭐 이렇게 자녀 양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인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제 부양이라는 개념으로 이른바 중장년 세대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개인으로만 다 돌리고 결국에는 앞으로나 말거나 결국에는 진짜 그러면 별꼴이야죠. 그 20대 청년들 그 대학생 자녀들 건강보험료 누가 내게 되나요? 결국엔 또 그 중장년층 그 이른바 지금 소득이 있는 열심히 그 생활하고 있는 이런 그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노년층 그러면은 이제 집 한 채 딸랑 있으면서 거기서 기거하시는 그 부모님 그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니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다 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보험료로 피부양자, 부양자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돌봐가지고 같이 이 사회에서 작은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건강은 혹은 집은 혹은 뭐 의식주는 어느 정도 본인이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게 이제 국가의 아주 최소한의
국가가 최소한대로 국민에게 하는 그런 요구이고 그렇게 하려고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세금을 다 걷어가면서 세금 많이 걷어가 놓고 야 이 세금 많이 걷어가는 건 너 혼자만 써. 네 옆에 있는 그 돈 없고 그런 애는 또 나중에 또 너한테 얹혀서 쓰면 안 되니까 또 알아서 쓰라 그럴게. 그 사람한테는 지역보험 가입해갖고 하라 그럴게. 얘한테는 이거 뭐 뺏어가지고 하라 그럴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본인이 돈을 잘 벌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각각 다 독립적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 잘나신 양반들은.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업주부하는 부부, 그 다음에 노인네들, 이제 힘들어가지고 일 못하는 노부부들,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다 따로따로 같이 살면서 따로따로 이 사람은 지역 가입해라, 이 사람은 절로 보내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맨날 사람들을 전부 다 전과자 만들고 범죄자 만들고 남의 거나 탐내는 거지로 만들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러려면 내 거 다 뺏어가지 마요. 내 보험료 내가 돈 모아가지고 나 그냥 우리 식구들한테 나눠주게. 실질적으로 정말 화나 죽겠어 아주 그냥.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보험료를 올리는 정책인 셈이고요. 아니 완전히 아니 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세금 또 다른 종류의 세금이다. 그렇게까지 인정하고 뭐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많이 뺏어간다. 거기까지 인정한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식구들이 내 이 피보험자로서 피부양자로서 내 보험에 같이 가는 거를 얹혀서 간다 그러고 무임승차한다 그러고 왜 그런 말을 써요? 기분 나쁘게. 왜 뭐가 무임승차예요? 내가 그 자식을 그 사람을 그렇게 잘 키우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건데 왜 그게 무임승차라 그래요? 왜 우리를 거지로 만들어요? 내가 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생각엔 정치적으로 네. 노인층은 정치를 어떻게 써도 지지율이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수도 구멍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을 메꿔야 되니까. 아니 메꾸는데 우리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메꾸냐고요. 우리를. 어차피 그분들은 그런데 개의치 않으시고 지지율 유지가 되기 아니, 때문에. 지금 정제 수치가 곤두박질 쳐갖고 세금이 안 거치는 걸 또 왜 국민들에게 전가하냐는 겁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전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정책을 잘못해서. 예, 전가해도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쪽에 전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의료보험 습관 의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의료보험 습관 막 올려주겠대. 게다가 의사들이 또 형사적으로 잘못해도 다 봐주겠대. 뭐라고 됐어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그러면 실험 대상이고, 국민들은 그냥 이쪽에서 하던 대로 해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냥 정책에서 따르는 대로 따르고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그래도 되니까요. 그래도 되니까? 우리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건 둘째 문제고요. 이제 갑자기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흔들리긴 합니다만. 안 이상해. 이거 내가 저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언론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언론은 언론대로 통제를 막 꽉 해놨고 숨을 딱 쉬지 못하게 꽉꽉 잡아놓으니까 언론들이 말을 못하고. 끼리끼리 지금 다 해먹겠다. 제일 불쌍한 밑에 사람들은 뭐, 정말로 입고 있던 팬티까지 다 뺏어가지고 내가 우리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줄어든 게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 게 제일 크지만 짜증나. 전반적으로 사실 가전자들에 대한 네. 세율이나 이렇게 낮춰졌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사회 고소득층, 그다음에 뭐 이런 말 좀 이제 지위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우대 정책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소득이 줄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쪽이 제대로 짚어주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이걸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건강보험이 왜 맨날 적자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뜯어가는데, 우리가 뭐 맨날 병원 가요? 그것도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적자일 리가 없어. 지네들이 방만하게 경영하고, 지네들이 맨날 어디 투자했다가 망하고, 투자했다 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돈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돈 없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니네 식구 원래 5명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야, 돈이 없으니까 2명만 해줄게. 3명은 알아서 살으라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나 국민연금 들기도 싫은데, 건강만 들기도 싫은데, 막 자기네가 들으려서 억지로 들고 있는데, 보장도 안 해주면서, 왜 우리 식구들을 전부 다 거지 취급하고, 식구들을 전부 다 이간질하고, 이게 나라예요? 나라가 그럼 돼요? 대답해요.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자체는 매우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가 지불하는 보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줄인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보장을 넓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정권 들어오면서부터는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게 들어가는 이런 쪽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것들도 좀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일성이 나온 게, 의사 확대 하길래, 윤석열 정부 이거는 내가 칭찬해주고 싶다. 이 의사 확대, 왜냐면 지금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평균, OECD에는 의외로 우리 그 수준 이하의 국가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OECD 국가 평균의 70%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 수가 1인당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근데 그걸 확대한다 그러길래, 박수 쳐주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로 생각하는 게, 현재 지금 보험 재정은 흑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야. 예,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예, 제가 지금 흑자로 기억을 해서 지금 누적 흑자가 23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누적 흑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이거를 방만하게 쓰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보장성을 낮추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저소득 노인들은 이걸 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연령들에게는 비용을 사실상 올리게 되는 이런 정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 없으님께서 그게요, 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밑밥 깔기 아니겠습니까?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험료를 냅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돈 내는 사람들이 왜 안 내는 무임승차들까지 다 보장해줘야 되냐 하면서 갈라치기가 세게 됩니다. 맞아요. 지금 이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맨날 무임승차. 나 그 말 진짜 싫어요. 뭐가 무임승차예요? 아니,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준은 다 같은 국민들이 그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고, 그걸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분배를 해가지고 적시적소에 이 돈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걸 믿고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중에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내 돈 내는데 너는 돈도 안 내고 여기에 와가지고 왜 이래?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그 전에는 이 사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하면서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맨날 무임승차라 그러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가 거짓입니까, 진짜?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왜 내 부모를 무임승차 한다 그러고, 내 자식을 무임승차 한다 그러고, 그럼 내가 좀 이따가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나도 무임승차 하는 거지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산 거 말고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예? 시키는 대로 다 한 거밖에 더 있어요?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 빚내서 집 샀다가, 이제 집 사고 나니까 니네 빚내서 집 사고 투기를 했니 막 욕을 하고, 뭐 하라고 해서 뭐 하면은 또 뭐 했다 그러고.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시대가. 자기네만 잘났다 그러고, 자기네만 다 옳다 그러고. 8번 공님께서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슈퍼챗 쏜다고, 화가 날 때마다 슈퍼챗을 쏩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아요. 빨리 쏴주세요. 나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근데 이거 자꾸 이 언론들, 기자들, 그다음에 정치에서 이 말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제발 좀 그만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말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게 옳아요?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하지 말라고요. 다른 방송에서는 다 예쁘게 말하고 좋게 말하고 그냥 막 말을 하다 말고 애매하게 말하고, 난 듣다가 짜증나가지고 못 듣겠어. 그냥 내가 말해버려. 욕을 먹거나 말거나 혼나거나 말거나.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정부 정책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한동훈 장관 또 이래요. 또 한동훈 장관 또 인기 영합적 발언하면서 아주 짧은 소견으로 깊이 생각도 안 해. 흑폭풍은 말 생각도 안 해. 그냥 오로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딱 빛내줄 수 있으면 난 하나의 키워드를 꼭 찾아내는, 뭐 전체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본인을 위한 정치와 본인을 위한 장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전과자를 지정된 시설에서 살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범죄자이거나 고위험성 있는 성범죄자들. 위험하다는 거 알죠? 나올 때마다 다들 불안해하는 거 알죠? 하지만 그것을 불안해하지 말고 그들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혹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문제 안 생기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들도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그런 두 번 다시는 그런 나쁜 짓 저지르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내야지.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가 명백히 딱 기본권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 전과가 있다는 거는 교도소에 가서 그 죄를 어느 정도 감했다는 거고 자기가 나쁜 행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번 죄를 졌으면 그 책임은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없어진다? 이 개념으로 너네들 여기서 모여 살아라? 저기 모여 살아라? 뭡니까 이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사부 선생님? 예, 저는 근데 이 한국형 제시법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모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기에 지금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그 뭘 할 수 있다, 이른바 행정 보호관찰자가 조사를 또 뭐 그렇습니다. 요청하고 어쩌고 그렇게 그래요.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제도보다 오히려 애초에 우리가 이 사회보호제도가 우리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보호관찰이고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보호제도는 되게 특이해요.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그 시점에 그 사회보호 처분을 형선고와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해당 판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정시설에서 교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교화 이후에 이 교정 성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재범 우려가 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범죄 시점 당시에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재단해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자기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적합한 방법은 검사의 지휘를 받을지 여부는 별도로 좀 검토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장애에 의해서 출소를 앞둔 범죄자 중에 특정 범죄 유형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 유형 중에 그런 범죄 유형 중에 교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수자가 있으면 그건 교정시설의 장애 청구에 의해서 별도로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가 재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범죄 시점 당시에 하면 그럼 교도소 시설이 왜 있습니까? 교도소 시설이라는 게 결국에는 교정 교화를 교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교정 교화를 위한 시설인데 교정 교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적을 가지고 사회 방위를 논해야 되는데 우리는 범죄 시점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네. 형도 정하고 그다음에 보호처분도 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호관찰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뭘로 더 보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과거에 딱 정지돼 있어요. 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중에 교화되고 그래서 다시 사회에 돌아오고 이게 원래 기본인데 넌 범죄 저질렀지? 나중에 얼마나 많이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얼마나 반성했는데 난 너 믿지 않아. 너는 딱 그 범죄자일 뿐이야. 오로지 범죄자야.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범죄자야. 이 개념이 하나가 있고 네.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너 대학 어디 나왔어? 그 대학? 에이 똥통인데 딱 너는 그 똥통 수준의 그 사람이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서울대 나왔어? 너 공부 잘하는데? 그래, 넌 내 인정해주면. 딱 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딱 학부 어디 나왔냐?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딱 어느 직장 하나 다녔냐? 그거 가지고 규정하고.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이게 없어요. 이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그렇지, 이거 정말 뜬금없죠. 이게 일단 방향성은 사실 지난 9월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난 9월에 한동훈 장관이 뭐 성범죄자들 같은 특정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치료감으로 보호감으로 부활시켰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았었어요. 거기에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드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는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이런 미연의 미연의 소지가 있는 사실상 형사처벌이잖아요. 미연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미연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을 설명할 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썼던 용어가 섹슈얼 몬스터다. 나쁜 놈. 그러니까 사실 사용되는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선정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런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사회 보호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어쨌든 기본적으로 위원회 시비가 있고 실제로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보호감호 같은 경우는 위원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같은 걸 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검사가 청구하게 돼 있어요. 검사에게 또 하나의 권한이 가는 겁니다.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하도록 돼 있긴 한데 검사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검사가 하는 게 맞냐? 아까 지금 조성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 소장이 갔든지 아니면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과 완전히 분리된 방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뭐 의사나 이쪽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절차상 아니면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는 특정 시설의 저주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완화된 방식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의 무슨 뭐 전자발찌나 이런 방식을 뭐 좀 더 발전시키거나 개량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규칙적인 또는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감호 얘기가 이번 9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또 얘기가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충분히 숙고되고 연구되고 나온 것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검사한테 그 권한을 주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검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정부 대리인, 정부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정시설의 장 또는 뭐 아니면 그 무슨 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이제 제소를 하게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절차를 대리 수행하는 게 검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최초의 심사 단계부터 직접 일일이 개입하는 거. 지금 수사처럼. 그러니까 수사도 사실은 경찰이 진행을 하되 적절하게 검사가 법률가로서 왜냐하면 수사폭력이 워낙 강력한 폭력이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법률 통제라는 의미로 통제관으로서 들어가 있어야지 본인이 직접 칼을 휘둘고 난리를 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국가폭력이 통제가 안 돼요. 현장에서 통제는 불가능해지거든요. 판사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교정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교정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되 그 사람들의 법적 절차에 관해서 조언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에 검사는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검사가 거기서 직접 자기가 교정 업무까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과거에는 진짜 검찰의 재소자들이나 심지어 미결고금자들을 다 부를 때도 마음대로 불렀어요, 검사가. 왜? 내 지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형집행이라든가 구속 집행이 검사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불러오고 기록도 안 남기고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제로 각 단계, 형사 절차의 각 단계 영역별로 실제로 업무 수행하는 경찰,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그 교정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 업무는 수행하되 그 행정의 끝단에서 법적 통제에 충실하도록 하는 다시 검사의 지위를 재정립해야 된다.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임기 만료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이 누구가 후임으로 갈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하필이면 공수처가 그동안 계속 뻘짓하다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 그 감사 관련해가지고 감사 문제 있다라고 지금 칼을 뺐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뭔가 이쪽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의욕이 되게 불타오르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그동안 계속 부진했었는데 이제 일단 그거 하나 감사원의 그 부적절한 감사를 이제 일단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유병호 감사원장 표적 수사하다 이러면서 난 여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직원을 시켜가지고 불출석 사유서도 대필해서 내라 그러고 아주 안하무인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대필해서 내라 직원 보고 내라고 그랬다면 그거는 직권남용이죠. 아니면 강요죄이거나. 왜냐면 그 직원은 그런 걸 할 자기 개인의 비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쓰고 싶으면 개인 비서를 자기 월급 주고 하거나 그러라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있는 이 공수처장이 현재 남아있는 이 임기 내에 감사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려고 좀 그랬더니 유병호나 이런 사람들이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 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문재인 때 된 사람 아니야. 나 그 사람 못 믿어. 우리 대통령님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할래. 이러면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지지부진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유병호 처장? 이분이 지금 사무처장. 예, 사무처장이죠. 지금 그동안 보였던 모습은 공수처만이 아니라 모두를 다 심지어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 자기 직접 상관인 감사위원회까지 이제 무시하시는 분이라 다 무시? 다 무시하시는 이거 누가 보면 진짜 감사위원 위에 있는 줄 알겠어요. 예, 하시는 분이라 이분이
특별히 뭐 그런 계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 무시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공수처장이 지금 빨리 이제 인선이 돼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인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공수처장 결정이 지금 법 구조가 워낙 전혀 개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결정이 매우 어렵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권 초대 공수처장 결정할 때도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임기가 끝나가고 공수처장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그 자체로도 공수처의 활동이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병호 처장, 발음이 어렵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무시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 기대 또는 그런 예상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출석하지 않고 하면요, 제대로 하면 영장을 쳐야죠. 그렇죠. 체포영장 나와야죠. 자, 이번에 이 얘기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특히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신당은 국민의힘을 찢어내는 그런 분열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의 표를 한 10% 가져가고 중도층도 데려오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썩 달가운 상황은 지금 아닌 거가 되고, 신당을 차리려고 하다가도 신당 차리면 우리끼리 찢어진다더라, 신당 차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혁신위가 이제 물론 해마다 혁신위를 만듭니다만은 끊임없이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혁신위 이제 강서 보궐구청장 선거에서 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하면서 혁신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최재형 혁신이 망했고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권한은 없고 그냥 너네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개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결국 흐지부지 되고 아무도 호응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김기현이가 내가 정권에서 드니까 네가 해봐라 이러면서 연세대 의대 교수인 인요한 씨를 지금 임명했단 말이에요, 혁신위원장으로. 나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나는 인요한 씨 개인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그다음 그분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은 한국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집안이 사대가 했던 사람이고, 6.25 때 아버지가 참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이제 그 위에 조상이. 그다음에 의술을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순천에서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분이 의대 교수로서 의술은 잘 알지 모르지만 이런 정치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이런 정권을 가지고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잘할 것이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무슨 종류의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다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냥 결국은 그냥 허수아비, 김한길과 김기현의 허수아비 노릇하다가 망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때요? 글쎄요, 뭐 지금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출범을 했는데, 정권을 준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다른 얘기? 예를 들면 인재영입 부분은 혁신위가 건들 부분이 아니다라거나. 그럼 다 뺏어가는 거냐? 아무것도 못하게? 그다음에 공천 관련 부분은 공심위에서 결정할 문제지 혁신위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뭘 준 거야? 무슨 권한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내부적인 정당 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정당 제도 개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장 다음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건 없어요. 그럼 결국에 핵심은 이제 인적 구성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리고 국민들도 저런 사람들 가지고 지금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번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에 나타난 여론인데, 그 인적 구성을 갖다가 바꾸고 인적 쇄신을 일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볼 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용산에서의 압력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분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엄청 가깝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여러 차례 공개적인 석상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김한길 혁신위원장의 제안을 무겁게 받겠다거나, 아니면 김한길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보고서를 각 장관에게 한 번씩 돌리면서 읽어보라고 했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차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완전히, 원래 지금도 바지였는데 진짜 완전 바지 대표로 밀려나게 되는 꼴이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꾸 그러니까 당내에 김기현 대표 쪽에서 이른바 중요 당직을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견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 불합화음이 과연 총선에서 제대로
하모니를 내서 혁신의 시너지를 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약간 천기누설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딱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사실은 자꾸 윤석열 신당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 신당은 신당도 당을 잘 만들어본 사람이 만들어야 되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뭐 김건희 씨는 거기 왜 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김한길 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 해서 다 같이 한번 아우르는 신당을 하나 만들 생각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 윤석열 라인 쪽에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신당을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의 조직을 만들고 다음 선거에 공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정리한다는 뜻이고 거기서 힘을 누가 어떻게 분배해서 쓰느냐잖아요. 그걸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내부에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모 인사가 막 자기가 혼자 좌지우지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 큰 틀에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좀 참고 그래도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신당 얘기를 솔솔 일부러 이제 언론에 보통은 이제 미리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좀 보려고 하고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세게 들어오고 더 집요하게 내 몫을 챙기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나 그냥 여기 포기할래. 나 이거 못하겠어. 신당은 무슨 신당이야. 우리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일단은 김한길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이 못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김한길을 실질적으로 내쫓게 된 곧 제3의 인물, 잘 됐다.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어떤 형태를 쓰든 이제 이것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려면요,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타이틀을 걸고 기존 여당을 무너뜨리면서 대통령의 타이틀을 걸고 야 여기가 진짜 여당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과 함께 뛰는 사람들이야 하고 타이틀을 걸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보여야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금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분들은 제3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같이 좀 뭉뚱그려서 한번 해보는 쪽으로 이쪽하고 안 된다 해서 이제 왜냐면 내부적으로 지금 안 드러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하려고 또 보니까 또 역시 이게 너무 심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3분이 됐어. 3개가 다 분화가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던 사람들 그냥 싹 빠져. 나 더 이상 도저히 여기에 발을 담글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싸움이 이제 이쪽하고 양쪽이 이제 벌어지는 셈인데 결국은 땅 따먹기 하고 나눠먹기 하는 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가 이준석, 유승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고 이준석, 유승민 뭐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 파괴력 있는 그 포인트는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있다. 뭐 중도, 합리,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 혁신 이런 건 지금 이들에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 그런 쪽으로 뭔가를 좀 해볼 생각이 있으려나 그런 쪽으로는 잘 될 수 있으려나 그러려면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그래서 난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무조건 국회 입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비례를 만들든지 해서 쉽게 일단 들어간 다음에 이 정치 구형을 조금 더 마음대로 바꿔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다고 내가 처음에는 파악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분석이 나오자마자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나는 그렇게 비례해가지고 나갈 생각 없다. 난 지역구 같은 거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나는 정면 승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자신감일 수도 있고, 내부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하필이면은 그동안 자기랑 같이 다녔던 신인규라든가 천하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좀 찢어지고 있거든요. 이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게 이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 분열보다 저쪽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언저리에 있는 제3자들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들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다음 총선 때 구형이 완전 달라질 거다. 여기 이제 정의당 지금 장혜영 의원이나 뭐 이런 의원들이 정의당이 왜 꼭 진보해야 되나 이딴 소리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지게 되면 제가 보기엔 한 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아마 이걸 딱 보고 타산지적으로 삼아가지고 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그냥 더 단결하고 결束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떤 형식으로든 좀 찢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지율인데요. 결국 초별점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상당히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좋아. 이러면은 뭐 이렇게 찢어지고 어쩌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쵸. 그 따라갈 네.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대통령 바라봤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도 지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계산을 굴리는 거고요. 현재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 정치가 생존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입문하자마자 대통령까지 가는 과정에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던 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현재 지금 뭐 지지율도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난관을 넘어가면서 지금 이거를 주심점이 돼가고 있는 쪽이어서 밖으로 지금 그동안 계속 밖으로는 뭐 비명계니 어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은 좀 봉합될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보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갈 건지는 사실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시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게 컷오프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컷오프 제도는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걸 다시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컷오프 제도를 없앴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물론 당신 대통령 아니었습니다만 박지원 의원하고 서로 간에 이제 경선 나가가지고 누가 대표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하다가 사실 간발의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됐어요. 그 과정 중에서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가면서 안철수 데리고 나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른바 호남 홀대로. 호남 홀대로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컷오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무기를 작용하니까 다른 건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가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가면 안 돼. 분열돼. 그럼 우리가 컷오프 제도 없애줄게.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제도를 없애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없애고 나니까 지네끼리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컷오프 제도고 뭐고 간에 이렇게 시끄럽게 당을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 내부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재밌는 게 이제 옛날에 국민의힘 쪽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우택 의원을 자신이 있던 상당부 지역구인데 청주에 같은 청주로 옮겨줘요. 옮겨주는데 그 도종환 의원 지역구에서 야 이제 그동안 혜택 봤으니까 도종환 정도하고 싸워봐. 하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네네. 그게 싫으면 그냥 컷오프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옛날에 뭐 그 연수구에서 그 활동했던 황우영 그분을 갖다가 갑자기 이제 인천 뭐 계양 같은 곳으로 보낸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어려운 곳으로 부평이었나 계양이었나 이쪽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딱 옮겨버리고 만약에 이거 싫다고 하면 컷오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 이른바 험지 출마를 당이 그냥 다 배정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싫으면 나가야 네, 싫으면 나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런 제도 개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역량을 쌓아주는데 굉장히 많은 공천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한 12년. 그러면 당세 확장을 위해서 좀 험지에서 한번 나와서 도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무리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자, 지금 신윤기 변호사, 우리 방송 나오는 신윤기 변호사가 대통령이 너무 당을 사당화시킨다. 도저히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국민의힘에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손을 내밀었다가 지금 거절당했습니다. 김기현 허수아비 혁신위원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뭐 마찬가지로 나랑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 이준석계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각자 도생하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무슨 뜻을 가지는지가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이준석하고 뭐 유승민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신당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신당 압력이 계속 세지는 것 같아요. 같이 살기에는 너무 불화가 심해졌고 헤어질 결심을 저번에부터 하고 있었고 타이밍과 명분을 보고 있는 중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헤어질 결심하면은 추울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하고 저하고는 이른바 정치적 지향에서는 굉장히 큰 벽이 있는 그렇죠. 관계인데 오히려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작은 차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친구예요. 네, 전체적인 정책의 색깔에서도 합리적입니다. 뭐 본인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그 태도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그 친구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버틸 수 없는 정당이에요.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그리고 사실상 무속 정권처럼 그 운영을 하면서 정당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조종하는 이런 완전 사당화된 그 윤석열 왜 이 사당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단순히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정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자기가 신뢰하는 부하였던 김태우를 이렇게 사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정당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창당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창당이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조사 리얼미터였나요? 어디서 조사를 한 거, 뉴스토마토였었나요? 거기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양측의 지지율을 다 잡아먹는 구조를 갖고는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더 많이 잠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인 게 이 정당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입니다. 이 보수 정당 우리가 과거에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른바 또 다른 형태의 정당이었다면 이건 국민의힘의 다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경쟁을 붙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표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표를 잡아먹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표에서 분산돼서 잡아먹는 건 보수층 표거든요. 그 1, 2%로 차이 나는 수도권에서 알겠습니다. 이 정당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자. 저희 뉴스토마토가 정기구독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뉴스토마토는요, 올해 창간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2창간을 선언하고, 지난 2월 타블로이드 판형 변경, 데스크 실명제, 영상 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번 기회에 뉴스토마토를 구독하시는 분들께는요, 통통물 30% 할인, 토마토 계열사 콘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집니다. 뉴스토마토 구독 신청 방법은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 또는 스캔 또는 ARS로 전화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유튜브 제목 그 아래에 보면 더보기란이나 라이브 채팅창 맨 위에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석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얘기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오면서 윤 정부 내각 총사퇴 그리고 당에 대해서는 체포안 처리 과정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단결, 단합,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후 첫 일성 잘한 걸까요? 뭐 이제까지 보였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사실 뭐 놀라운 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타당한 결정, 타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피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정치적으로. 피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제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결국에는 회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분을 전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여야정 이 회담은 그 이전 정부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실은 영수회담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총재 정치가 무너지면서부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총재 정치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여당 당수를 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여당 대표 겸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총재 정치가 무너지면서 이제 여당 대표가 따로 있고 대통령이 따로 서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네. 이렇게 여야 그다음에 대통령 이런 삼자회담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조차 거부한다고 하면 정말 옹졸한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 지난 24일에 서울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여당은 이 재판 자체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면서 법원이 이 대표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오히려 야당이 맨날 여당한테 하는 말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고 핵심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맨날 쓸데없는 말로 시끄럽게만 하느냐, 빨리 좀 끝내줘라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했었었는데 여당은 또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재판을 질질 끄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기록이나 아니면 재판의 덩어리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크고요. 오히려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사실 들여다본 거이긴 하지만 네. 그 전에 관련인들 재판은 이미 진작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공소사실 받고 공소장 변경하고 증거 새로 내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저기 사건을 계속 지원해 온 건 사실 검찰이거든요. 네. 지금 저기 뭐 변호인 쪽에서 또는 이재명 쪽에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그 제 재판부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속도를 다해서 하고 있고 지금 변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선과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저기 무죄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 대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말 속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수사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정치보복이구나. 그치. 이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워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을 한 게 지금 전주의 판사 출신 네, 그 전주의 의원인데, 모함이죠. 전주의 의원과 뭐 정정식 의원 등이 뭐 기자회견도 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 법률가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양심을 버린 건지 지식이 날아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선거법 같이 별도로 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경합범,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사건이 있으면 다 합쳐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게 우리 법률의 의무입니다. 네. 뭐 그 재판부가 뭘 따로 무슨 재량을 가지고 봐주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법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피고인이 해야 되는, 모든 피고인에게 근데 적용해야 왜 되는 의무예요. 병합을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존 법률가들이 정치적으로 발언하면서 이용하는, 현재의 상황을 정치적인 해석으로만 이용하는 이 현실이 참 정말 안타까워요.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필선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적 공세다, 뭐 아니다 말이 많고요. 이 검찰 수사 계속되니까 이게 검찰 압박용 카드로 야권에서 내놓는 게 탄핵 카드다.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민주당을 괴롭히니까 이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대항마로 탄핵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검찰 탄핵지도 자체는 저기 법상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원래 있는 규정이고 오히려 네. 그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게 문제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저런 탄핵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지금 탄핵 의결한 거는 정치적인 상관없는 지금 이제 사안들이에요. 지금 네. 최근에 뭐 이제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 최근에 했던 게 유성 간첩 관련된 네.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분에 관한 것이었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지금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는 뭐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됐고 이런 것들이 이런 책임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검사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검사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헌법과 법률상 법관이나 검사는 파면권이 오로지 국회에 전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파면을 행정부가 하고 싶어도 검사는 할 수 없고 법관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해임 파면이 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직을 배제하는 그 징계 처분이 안 됩니다. 걔네들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국회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권 자체를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두 개가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권한 행사를 해태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파면을 행사할 기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가 지금 이런 비위 검사, 비위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주저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태원 참사 12구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태원 추도식 불참한다고 딱 나오죠. 야당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딱 징표라고 보는데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이 생태 같은 자식들 잃은 그 부모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쓰러지고 죽은 그 사람들 쟤 뭐가 잘못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한번 해볼까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그거 옳지 않다
한번 좀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건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체크하십시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영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방송해야 될 것 같고요.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 해가 저무는 동안 책임자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꼬리자리기만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올해는요 각급 학교나 이런 곳에 할로윈 치장하지 말라고 다 공문이 내려왔어요. 호박도 그냥 일반 호박 예쁜 것만 하지, 호박에 이렇게 막 그 유령처럼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까만색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 해골 하지 말라. 검정색 옷 하지 말라. 사실 할 게 없어요. 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이태원 참사에서 유명을 달리하셨던 우리 가족들, 우리 국민들, 그분들을 좀 기리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이태원을 안 가고 마포로 간다. 풍선 효과가 항상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모시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1년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날꼭 잊지 말고 나와주시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